그러면 이제 가입 신청은 해놨는데 아직 가입은 처리가 안 돼 있고 그에 따라서 정식 나토 가입 국가와 같은 보호는 못 받는 저게 아티클 5 나토 5조가 뭐냐면 나토국에 대한 공격은 모든 나토 국가들이 같이 대응한다거든요. 그런 상태여서 저 지금 상태가 제일 위험해요. 만약에 지금 러시아가 핀란드나 스웨덴을 공격하면 나토 국가들이 저 개입을 못 한다고요. 나토 조약으로는.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핀란드와 스웨덴에 대해서 나토 가입이 공식적으로 처리되기 전까지 우리가 보호할게 하고 먼저 지르고 들어갔어요. 실제로 가입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 효과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여기. 발틱해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발틱해가 나토 호수로 바뀌었습니다. 나토 호수라고 불러요. 외국 평론가들이. 네이토 레이크라고. 이게 왜 그러냐. 한마디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스웨덴 끄트머리하고 덴마크의 섬이 그 덴마크 섬입니다. 저 섬에 코펜하겐이 있어요. 덴마크 섬 사이의 거리가 6.7km밖에 안 돼요. 왼쪽 덴마크 아래 섬들 사이는 전부 덴마크 내고요. 저 덴마크의 섬과 스웨덴 사이 거리가 6.7km밖에 안 되는데 이 UN 국제법상 영해의 거리가 22km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 덴마크 스웨덴 사이에 저 조그만 해협은 공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덴마크 영해와 아니면 스웨덴 영해로 딱 갈라진 거예요. 이때까지 스웨덴이 중립이었기 때문에 발틱 함대의 배와 잠수함들이 스웨덴 쪽으로 붙어서 다녔어요. 그리고 스웨덴이 그걸 정보를 감청하면서도 최소한 공식적으로 나토에 안 알려줬다고요. 근데 지금부터는 정보가 막 교환돼요. 다시 말하자면 러시아의 발틱해가 막힌 거예요. 발틱 함대. 러시아의 함대 중에 제일 강한 데가 발틱 함대인데 러시아 발틱 함대가 고철로 바뀐 겁니다. 발틱 함대에 속하는 항모, 전함, 잠수함이 말하자면 그 군사 자산의 가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저게. 그냥 막힌 거예요. 러시아는 4개의 함대가 있습니다. 흑해 함대, 태평양 함대, 북극 함대, 발틱 함대가 있는데 흑해 함대는 얼마 전에 기함 모스크바가 저기 세바스토폴 앞에서 침몰했죠. 그리고 흑해 함대는 원래 내해예요. 저기가 내해지 큰 대양을 못 다녀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러시아 영토하고 이쪽 해안 쪽으로는 저 마리우폴, 그 다음에 저기 케르손, 그 다음에 섬으로 내려오면 크리미아. 그렇게 하면 말발굽으로 이렇게 둘러싼 그 조그만 바다 이름이 아조프입니다. 아조프 연대 뭐 극우라고 이렇게 비판하시는 가끔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 아조프해가 그게 아조프해 흑해의 일부죠. 아조프해를 지금 러시아가 장악한 상태죠. 아조프해를 둘러싸고 그 환영을 다 장악한 거니까. 돈바스하고 크리미아하고 러시아 영토로 둘러싼 거 말발굽형으로 둘러싼 그 조그만 바다거든요. 그래서 흑해에 지금 러시아 함대가 막 떠다니죠. 오케이. 지중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터키가 관리하고 있는 다다넬스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해야 돼요. 그럼 지중해로 나올 수 있어요. 터키가 막으면 못 나와요. 지중해 나왔어. 그럼 대서양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영국이 관리하는 지브롤터를 통과해야 돼요. 그 흑해 함대는 저건 그냥 내해에 돌아다니는 함대다. 우리로 치면 저기 서해랑 동해만 돌아다니는 함대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산 끝. 나머지 제일 큰 게 뭐냐? 발틱 함대. 발틱 함대가 이번에 스웨덴,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의해서 무력화된 거예요. 북극 함대도 무력화됐어요. 이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왜 무력화됐는지. 그러면 뭐만 남았냐? 러시아 이제 태평양 함대만 남은 거예요. 이 정도 일이 벌어진 겁니다. 러시아의 해군력의 4분의 3 이상이 그 군사력의 자산 가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자,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이 발틱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웨덴과 덴마크의 영해로 가로막혔습니다. 저 덴마크와 스웨덴 사이의 영해에 의해서 저게 지금 영해 표시예요.
영해 표시예요. 영해가 저렇게 끝나요. 저게 그 파란 선이에요. 저 흰 선 쭉 수염 한 가닥 뻗은 게 들어온 게 뭐냐. 러시아 잠수함을 그려본 거예요. 러시아 잠수함이 스웨덴 쪽으로 붙어서 들어와요. 그런데 그게 요번에 스웨덴이 중립이 아니라 동맹이 됐기 때문에 덴마크와 스웨덴 사이에서 그냥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게 다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전부 발틱해 소속이거든요. 발틱 함대. 그래서 이게 웃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탐내다가 해군 절반이 무력화된 거다. 정말 웃기는 건 뭐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구호가 뭐였냐. 야, 우크라이나 너희들 말이야 무슨 나토를 가입하고 EU를 가입하고 서방 글로벌리스트에 말이지 종이 돼가지고 국가를 포기하려고 그러고 주권을 포기하려고 그러고 말이야. 젤렌스키 말이야 너 나라를 말이지 미국에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폴란드에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너희 좀 맞아야겠어. 너희 저 큰형님이신 핀란드를 좀 봐. 거기가 모범 사례야. 핀란다이제이션. 우크라이나를 핀란드화하겠다라고 쳐들어갔어요. 저기가. 그때 구호가 두 개입니다. 우크라가 극우 세력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 그래서 이 나치 극우 세력을 우크라이나로부터 제거해야겠다. 디나치피케이션. 하나의 구호가 그거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저 핀란드 모델을 따라서 중립국가로서 제대로 점잖게 행동하는 그러한 성숙한 국가로 만들어야겠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핀란다이제이션. 디나시피케이션, 핀란다이제이션. 그러면 핀란다이제이션, 핀란드화 한다고 우크라이나 쳐들어갔는데 우크라이나 쳐들어간 결과가 뭐냐. 핀란드가 우크라이나화 돼버린 거예요. 핀란드가 중립을 내다 버리고 나토에 가입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발틱에 깔아앉았고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러시아 북극 함대가 깔아앉은 거예요. 북극의 무력, 북극 무력 부대가. 이게 보통 일 아니죠. 그러면 핀란드랑 스웨덴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핀란드랑 스웨덴이 이 선택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이죠. 아까 그 덴마크와 스웨덴 얘기를 조금 더 하죠. 저기 이제 왼쪽에 저 녹색으로 되어 있는 쪽에 왼쪽에 있는 게 덴마크예요. 거기 가만히 보면 왼쪽으로 된 그 끄트머리가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이죠. 코펜하겐을 우리가 확대해서 보면 뭐냐면 저 왼쪽에 있는 시꺼먼 그 지도입니다. 시꺼먼 지도 보면 코펜하겐은 섬 두 개에 걸쳐져 있어요. 아머가라는 섬하고 질랜드라는 섬에. 저 아머가라는 섬이 덴마크에서 제일 인구 밀도가 높은 데입니다. 우리 강남 같은 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섬에 걸쳐져 있습니다. 코펜하겐이라는 도시가. 그래서 이 코펜하겐에서부터 이 바다를 건너서 스웨덴의 말모까지 연결되는 근사한 다리가 있어요. 이 다리가 웨레준트 다리라고 부릅니다. 웨레준트 다리. 제가 아까 그 웨레준트 다리 쪽 가면은 한 5, 6km 되고요. 저 위에 그 하이싱게르 저 두 섬 이렇게 붙어 있는데 위에 가면 H자로 시작되는 지명 나오죠. 덴마크 쪽은 하이싱게르고요. 코펜하겐 쪽은 하이싱보르그예요. 둘이 다 언어들이 비슷해요. 네덜란드 말, 덴마크 말, 스웨덴 말, 독일 말이 이렇게 들리면 서로 들릴 정도의 그런 유사성들이 있어요. 이 하이싱게르하고 덴마크 쪽에 하이싱게르, 그 다음에 스웨덴 쪽에 하이싱보르그, 그 사이는 6.7km밖에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다라는 건 해변으로부터 22km까지가 영해요. 두 나라 사이의 바다의 너비가 6.7km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중간에 공해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때까지는 스웨덴이 중립이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배와 잠수함이 스웨덴 쪽으로 붙어서 다녔었어요. 그러면 스웨덴은 정보 캐치하고도 그걸 공식적으로는 최소한 나토에 제공을 안 했다고요. 앞으로는 모든 정보를 다 나토에 제공해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나토 정보를 스웨덴이 공유를 하고 정보협조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유사시에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저거. 자, 그러면 이제 발틱 함대가 저렇게 이제 고철같이 변해버렸다.
아까 이제 그 달입니다. 저게 이제 그 웨레준트 브릿지, 그러니까 코펜하겐이랑 덴마크의 코펜하겐하고 그 다음에 저기 스웨덴의 말모를 연결한 거고요. 저 왼쪽 사진 보면은 바다 저쪽 위에 왼쪽 사진의 저 위쪽 부분이 스웨덴이고요. 아래쪽 부분이 저게 덴마크인데 저 스웨덴 쪽에서 뭐 이렇게 쭉 바다 건너서 뭐 다리 같은 게 하나 오다가 섬에서 뚝 끝난 다음에 다리가 없죠. 조그만 섬에서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엔 다리로 오지 않고 4km는 터널로 옵니다. 덴마크 쪽으로 들어올 때는. 그러니까 4km를 터널로 가다가 다리로 이제 한 8km 가요. 굉장히 아름다운 다리고요. 다리 부분은 저렇게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안 가봤습니다. 사진만 보고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스웨덴이요. 굉장히 러시아로서는 뼈가 아파요. 이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스웨덴이. 이 군사적 그 가치가. 우선 첫째, 지정학적 위치가 절대적이에요. 아까도 보셨잖아요. 스웨덴이 동맹에 가입하는 순간 발틱해가 발틱 호수로 바뀐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러시아 발틱 함대가. 스웨덴의 공군력이 막강합니다. 그다음에 스웨덴의 정보 수집 능력이 막강해요. 스웨덴의 잠수함 군사력이 막강합니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스웨덴은 1814년 나폴레옹 전쟁 이후 중립을 지키기 위해 자체 군사력, 자체 군수 산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잠수함을 말씀을 드리면 워게임에서 그러니까 사이버상에서 펼치는 가상 군사훈련에서 시뮬레이션 전투죠. 우리 한미 연합사에서 맨날 하죠. 저 시뮬레이션 전투에서 미국 항모를 격침시킨 유일한 잠수함이 스웨덴 잠수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웨덴 잠수함은 시속 10km로 움직이면서 2주 동안 자망이 가능해요. 물 위로 안 나오고 3,400km를 조용하게 갈 수 있어요. 저게 핵잠이 아닌데도. 축전지만 사용하는 경우 시속 40km로 상당 시간을 갈 수 있습니다. 축전지만 사용해서 물속에서. 그래서 저 스텔스로 가서 친 거예요. 핵잠보다 저거 하다 그래요. 조용하다 그래요. 스웨덴 저 재래식 잠수, 핵잠이 아닌 디젤 엔진인데 핵잠보다 조용하다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이 스웨덴이 잠수함이 이게 무지하게 무섭다는 거예요. 스웨덴 잠수함이 세계 최강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웨덴 입장에서는 어차피 발틱 내해 중심으로 우리는 방어하니까 핵잠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디젤 잠수함인데 제일 조용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저런 식으로 잠수함을 개발한 거예요. 스웨덴 비행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스웨덴 외국 비행기 많이 안 샀었습니다. 스웨덴 비행기는 그리펜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사브가 자동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저 비행기 만드는 방산 업체가 있어요. 그 사브의 자스 39 그리펜 전투기인데 71대나 갖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스텔스 기능이 없는 전투기 중에 세계 최강으로 꼽힙니다. 스텔스 기능이 없는 전투기 중에 세계 최강. 거기다가 조기 경보기 AWACS를 2대나 갖고 있고요. 공중급유기도 1대 갖고 있고요. 무인정찰기는 무수히 많이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장난이 아닌 나라예요. 스웨덴이. 저 중립이어 갖고 뭐 군사력이 널널하다 천만에요. 군사력 무지하게 강한 나라입니다. 규모에 비하면. 어느 정도 말하자면 군사적 준비를 하고 있는 나라냐면 고속도로에서 이착륙하는 훈련을 항상 해요. 우리 기억 혹시 하시는지 몰라도 저 나이 때는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이제 말에 5, 6학년경에 경부고속도로 만들어졌을 때 처음에 중앙분리대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경부고속도로를 유사시에 활주로로 쓰려고. 저기가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나름 고속도로 이착륙 훈련을 한다고요. 저게 군사국가예요. 널널한 평화주의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했다는 건 정말로 러시아로서는 정말 망조가 되는 일입니다. 핀란드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핀란드가 나토 가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알으려면 우리가 콜라반도를 알아야 돼요. 콜라반도가 뭐냐?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은 저 스웨덴 쪽으로 가는 건 우리가 스칸디나비아 반도라고 잘 알아요. 근데 스칸디나비아 반도보다 좀 작게 뒤통수에 혹처럼 튀어나와 있는 거. 저게 콜라반도입니다. 저 콜라반도의 핵심 도시가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르만스크입니다. 저 맨 위에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라반도에 이르는 거가 절반이 핀란드고 절반이 러시아예요. 저 바렌츠
바렌츠라고 저 파란 글씨로 바렌츠해인데 저거는 이제 북극해의 일부죠. 그러니까 저 위는 이제 북극이죠. 그럼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 콜라반도 도시 핵심 도시 무르만스크 여기는 러시아의 핵심 군사기지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도 엄격히 출입 제한되는 데입니다. 우리가 저기 뭐 김포 시우리 이런 데 가면 내국인 출입 못 하잖아요. 그런 내국인 출입 금지, 출입 제한 지역이에요, 저기가. 그거를 러시아 알파벳을 써서 그걸 영어 알파벳으로 옮기면 자토 구역이라고 부릅니다. 자토 구역. 이 자토 구역의 영어 명칭은 폐쇄, closed, 행정, administration, 영토, territory, 형성구역, formations. 그러니까 폐쇄, 행정, 영토, 형성구역이라는 정도의 뜻을 가진 겁니다. 자토라고 부릅니다. 자기들은. 여기에 북극 함대 있고요. 무르만스크 중심으로. 이게 그러니까 아크틱 플리트라고 안 그러고 저희들은 노던 플리트라고 부릅니다. 북함대가 있고요. 여기에 또 잠수함 및 잠수함 발사 핵무기를 관리하는 SLBM 기지가 있습니다. 노르웨이 국경에서 65km 정도 떨어진 자오지오르스크가 여기가 잠수함 및 SLBM 기지가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저 콜라반도가 아주 군사력이 전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 군사력이 가장 밀도 높게 집중되어 있는데요. 저기 아마 ICBM 기지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럼 여기 어떤 지역이냐? 최첨단 인류를 여러 번 멸종시킬 수 있는 무기와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는 굉장히 민감한 지역인데 그러면 군인들은 어떤 환경에서 근무하냐? 저런 허접한 저 추운 데인데 저렇게 허접한 데서 근무합니다. 그래서 추위 속에서 벌벌 떨면서 삽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로 저 군인들이 고생하고 반발을 하냐. 잠수함 근무자가 막사난방이 안 돼서 그동안 기다리는 동안 우리 거의 얼어 죽었습니다. 나 이제 잠수함 못 타겠습니다. 그 삐대요. 잠수함 안 탄다고 삐댄다고요. 그래도 군기가 바짝 들어있으니까 저 사람들 뽑아갖고 저기서도 우크라이나 많이 보내서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죽었어요. 이번에. 이 소련은 징집병이 아니라 직업군인 중심으로 정예화를 시켜놨거든요. 러시아는. 그러니까 저런 데 있는 사람들은 다 직업군인들이라고요. 근데 직업군인 모아놓고 저 대집 같은 데다 집어넣고서 물도 안 나오고 난방도 안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고생하다가 잠수함 탈 이제 당번 돌아왔는데 못하겠다. 몸 얼고 몸 상태 안 좋아서 못하겠다고 삐대고 이런 상황이에요. 저기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산 체제의 그런 함정인데요. 이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이렇게 시장 수요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서로 맞물려 가면서 이렇게 균형 있게 발전을 하거든요. 공산 체제는 안 그래요. 정부가 오다를 때린 영역에서는 굉장히 첨단으로 가는데 정부가 오다를 안 때린 영역은 밑에서 정체돼 버려요. 저 무르만스크 콜라반도가 저렇습니다. 아니 인류를 여러 번 멸종시킬 수 있는 핵잠에다가 핵잠 발사 SLBM에다 ICBM에다가 저기 노던 플리트 그러니까 북극 함대 이게 다 모여져 있는 정말 군사 지역이에요. 그냥 전체가. 그래서 저기가 민간인조차 외국인은 당연하고 러시아 민간인조차 출입이 제한되고 금지되는 자토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군인들과 군인들은 개집 같은 데서 사는 거예요. 물도 땡땡 얼어붙고 화장실 변기도 안 내려가고 난방도 안 들어오고. 저게 이제 계획경제, 사회주의 경제의 악습이 그냥 남아있는 거죠. 악습이. 자, 그런데 아까도 보셨지만 콜라반도로 올라가는 그 병목이 절반은 핀란드고 절반은 러시아인 거예요. 그 병목 길쭉하게 올라가는 게 700km로 올라갑니다. 직선거리로 700km면요. 부산에서 백두산 넘어서 하바롭스크 정도까지 가야 직선거리 700km 됩니다. 그게. 최소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야 될 거예요. 부산에서 직선으로 쭉 위로 올라가면 무슨 그런 데까지 갈 거예요. 거기가 700km 정도 올라가야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부산에서 직선거리로 올라오면은 고성 이런 데라 그래 봐야 한 400km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서 또 직선으로 가서
쭉 두만강 건너는 데까지 가봐야 한 600km. 거기서 또 한 연해주로 한 100km 더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700km예요. 그게. 그 700km가 도로 노선이 하나고요. 철도 노선이 하나예요. 그 700km가 옆으로 100km만 건너뛰면 핀란드예요. 700km 내내. 핀란드에서 침투해가지고 도로 빠개고 철도 빠개는 거 막아내려면 100만 명을 투입해도 못 막습니다. 100만 명을 투입해도 못 막아요. 그러니까 핀란드가 가입했다는 얘기는 북극 기지가 군사력 자산 가치가 10분의 1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저게 무르만스크 콜라반도 북극 기지의 군사력 자산 가치가 10분의 1로 떨어졌다. 그러니 이게 푸틴이 졌다, 전쟁에서 졌다라고 제가 말한 이유가 이건데, 너 말이야 서방 것만 듣고 왜 푸틴이 졌다 그러냐고. 그 배경이 중국 간첩인지 러시아 간첩인지 혹은 무슨 그 글로벌리스트에 대한 미움이 너무 많으신 분인지 뭔지 몰라도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고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 핀란드가 이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굉장히 군사화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핀란드 그러면 뭐 중립이고 평화를 사랑하고 천만에요. 소련이랑 맞짱을 몇 번을 떴는데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소련이랑 싸웠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벼른 거예요. 소련이 벼르고 있다가 스탈린 때 스탈린이 나치와 그 독소 비밀 협정을 맺잖아요. 1939년에. 그러니까 나치로부터 침공을 당분간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참에 핀란드 정리해버리겠어. 그러고 핀란드를 침공을 합니다. 그게 1939년입니다. 나치의 무기인 아래 스탈린이 핀란드를 침공해요. 그런데 침공했다가 소련이 재미를 못 봐요. 스탈린 군대가. 핀란드 사람들이 잘 막아내서. 그래가지고 대충 좀 소련이 조금 밀고 들어가고 휴전이 돼요. 핀란드가 칼을 갈고 있다가 1941년에 나치가 소련을 침공하기 시작하니까 핀란드가 나치랑 동맹을 맺고 소련을 침공해요. 저게 소련을 침공한 나라입니다. 핀란드가, 저 조그만 나라가. 그러다가 나치가 질 것 같으니까 1944년엔 다시 소련과 평화협정 맺고 핀란드 안에 있는 나치 군대를 전부 북극으로 밀어내가지고 전부 죽여버려요. 저게 랩랜드 워라 그럽니다. 랩랜드가 핀란드 북쪽에 그 술록 키우는 지역을 랩랜드라 그러거든요. 랩랜드로 나치를 밀어 올려갖고 그 핀란드 북쪽, 그러니까 노르웨이 쪽으로 밀어 올려서 그냥 거기서 다 죽여버린다고요. 그 다음에 1954년에는 이제 소련과 핀란드가 다시 협정을 맺고서 저기가 이제 주체 외교, 주체 경제를 해요. 저기 김일성이가 저거 보고서 그 엉터리로 배워온 거지. 동서간의 줄타기를 해요, 저기는. 김일성이는 동서간의 줄타기가 아니라 소련과 중공 간의 줄타기를 했고, 저기는 동서간의 줄타기를 합니다. 사회 전체는 서방이랑 같이 가죠. 민주화돼 있고 자유민주주의고. 경제는 당시에는 이제 냉전 때니까 소련이 어디 가서 물건을 팔고 이럴 때가 마땅치가 않아요. 핀란드가 그걸 싸게 사들여가지고 짭짤하게 돈을 남기죠. 그래서 동서간에 줄타기 하면서 중립으로 가면서 국가를 유지하는 그 전략이 바로 핀란다이제이션입니다. 우크라이나 보고 푸틴이 요구한 게 그거예요. 너희 핀란다이제이션 해야 돼. 우리 러시아와 EU, 나토 사이에 줄타기하고 줄타기 하면서 중립 유지하면 우리가 너희 쪽에 가스관도 좀 빼주고 해서 가스관 그 수수료도 주고 하니까 그거나 그 콩고물이나 좀 뜯어먹고 살아 임마. 너희 뭐 못난 놈들이 뭐 잘난 체 하는 거야. 푸틴이 우크라 사람들한테 요구한 게 저거 핀란다이제이션 저 뜻입니다. 동서간에 줄타기 하면서 중립해서 먹고 사는 방식. 이 핀란드가 러시아를 어느 정도 의식하냐면 2008년에 푸틴이 그루지아를 침공했을 때도 사실상 그 침공을 비난을 안 함으로써 그걸 용인한 유럽 국가 중에 거의 유일한 국가예요.